조선주는 이제 실적 업사이클 구간에 들어섰고요.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현재까지는 조선주 포트를 줄이질 않았어요. 9월장 좀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안 줄였던 건 아직까지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제가 보는 시선에서 봤을 땐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거든요. 미국이 아쉬운 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 두 군데예요. 그게 조선이고요. 또 하나는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는 비즈니스를 갖다가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모든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기대는 아직은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거죠.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M증권의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조금 애매할 때 또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뭐 포기할 시장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금 약간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월 시장 어떤 식으로 시장 대응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아마 나와서 제가 시장 조금 애매한 톤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8월 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이 발표가 날 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급락하고 또 나쁘면 더 빠지고 하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 나기 전에 제 포트 가운데서 주요 종목들은 현금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8월 달에 현금 비중을 좀 크게 늘려놓은 상태고요. 포트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는 조선 섹터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원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정리한 거에서 3분의 1 정도 담은 거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금 비중이 좀 높고요. 이제 9월 달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요즘 계속 시장하고 업황 계속 봐가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상법 개정안 올라온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모르겠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날지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도 중요하지만은 미장의 변수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9월 달은 좀 자금이 환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제 엮여가지고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증시에 대한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뉴스 같은 데서 야당이 대주주 여권을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많이 괜찮아질까요? 의석수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100억으로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50억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느낌도 좀 있어서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차라리 진정성 있게 가려고 하면은 50억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50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3% 룰이라든지 또는 집중 투표제라든지, 물론 6개월 유예 뒤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 실제로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주주 요건을 갖다가 갑자기 충격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10억으로 낮춰버리게 되면 아마 대주주 회피 물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의 취지가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뭐냐면 결국에는 그 대주주가 임의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독단적인 행동하는 거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갖다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데 말고 결국은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사가지고 공개적으로 뭐 배당을 늘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한다든지, 또는 나서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소액주주들 중심으로 규합이 된 표를 가지고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본격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대주주 외에 요건을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누가 그런 운동을 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기존대로 가는 게 어쨌든 증시를 위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증시가 좋아지면 세금 걱정하는데 증시가 활성화되면 거래세에서 충분히 걷어요. 등가랍되는데 자꾸 발바닥 긁어주는 그런 느낌만 자꾸 보여줘서 좀 답답합니다, 그냥. 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이슈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환 출자가 해소가 되지 않은 유일한 그룹사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대개 그룹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돼 있거나
아니면 지배구조 정점에 한 회사가 있고 그 회사를 소위 말해서 최대 주주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현대모비스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현대모비스를 기아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기아를 현대차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순환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갖다가 풀으라는 요구가 없지는 않았었는데, 그동안 차일피일 또 시간 밀려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상법 개정의 취지도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주주의 가치를 갖다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그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 이런 게 통과가 되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사실은 위에서 숨어 있었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최대 주주나 이런 쪽에다가 반개 회사가 됐든 아니면 하청업체에서 누구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 많이 커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의선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지 그래도 좀 됐는데 아직까지 지배구조가 정리가 돼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작업이 아직 마무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해야 될 시점도 온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에는 이 지배구조 개편만 확실히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현대차그룹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거는 주주 환원은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주 환원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시면은 주가를 지탱해주는 요인은 되지만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영이 투명하게 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지배구조가 개편이 돼서 최대 주주의 어떤 책임이라는 게 또 부과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 도는 거잖아요. 뱅글뱅글 도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갖다 이제 뭐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어떤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단적인 예가 지금 현대차의 PBR이 0.4, 그 다음에 모비스가 PBR이 0.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PBR이 1.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자동차 업체들이 성장 산업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밸류를 상대적으로 못 받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일본의 도요타가 PBR이 0.9입니다. 기업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력이라든지, 그 사업의 어떤 제품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글로벌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게 도요타하고 현대차라고 그러면 현대차가 평가받는 가치가 도요타의 절반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하고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정리가 되면서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 있다. 뭐 또 지금 당장에 로봇 얘기도 한참 많이 하는데, 현대차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로봇 관련 기업 얘기하지만 사실은 휴머노이드 쪽으로 얘기하면은 글로벌하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나마 모양을 갖추고 어느 정도 기업 기술도 있고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현대차 계열사면서. 근데 그 계열사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대해서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이제 양산 공장도 짓고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금방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앞에 잠깐 말씀 주셨는데, 지난달 말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정치적으로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내 생각이 옳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봉투법이 왜 그런 명칭이 생겼는지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개괄적인 얘기만 좀 하면은, 이게 이제 2014년도 쌍용차 파업에 이제 참여했던 노동자들한테 사측에서 47억 원의 이제 손해배상을 구상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판결이 내려지면서부터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때 한 독지가가 4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낸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독지가들이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지금 대우조선 그 사건 또 연결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발의가 됐었던 거고, 거부권도 행사가 되고 뭐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아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취지는 합법적으로 파업이라든지 어떤 쟁의 행위에 돌입한 노동자들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좀 이제 혼란이 올 수 있고 그 범위가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직을 통폐합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랬을 때도 이제 파업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의 어떤 경영권에 있어 가지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침해 논란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 확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청업체나 이런 쪽도 원청업체 쪽의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많이 좀 복잡해지는, 그리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에 좀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그 조선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노이즈 심각하게 이제 발생이 돼버리게 되면 서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이게 서로 좀 합리적인 선에서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딱 오픈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눌려 있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분출이 되면서 이제 막 쏟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라든지 조금 과하다 싶은 것들도 막 이제 분출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노동자들이 실제로 뭐 목숨까지 내놓기도 했고 피해를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딱 통과가 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들도 보면은 이거 딱 되자마자 손자회사 쪽에서 원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야, 우리도 똑같이 너네하고 똑같은 급여하고 복지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업종마다 또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어떤 구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전환 요구를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용의 유연성이 그렇게 원활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번 채용을 하면은 또 쉽게 내치질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기의 어떤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또 딜레마도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사실은 좀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쪽에서 분출이 좀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좀 차츰차츰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좀 이게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시나요? 솔직히 저는 증시 입장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자사주 강제 소각을 규정을 한다면 좋겠죠.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주가 올라간다 막 환호하고 올라가는 쪽만 보기에는 저도 좀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 경제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경제를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사주라는 거는 회사 돈으로 산 거잖아요. 이 목적이 경영권 방어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사 돈으로 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자사주라는 게 기능을 하냐면은 소위 최대 주주를 위해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회사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주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통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을 일반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엔 좀 소각을 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법제화를 요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자사주를 살 당시에는 주가가 빠져가지고 주가를 막아주기 위해서 샀을 수도 있어요. 경영권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의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가를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럼 모두한테 일정 부분 돌아간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의 경영권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거를 갑자기 강제 소각해라고 했었을 때, 물론 그것도 주주환원이 되겠지만 그 회사가 현금 흐름이 생각처럼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게 재무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요구한다라는 거는 좀 혼란을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된 상법 개정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혁신적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무 소각을 부여하든 아니면 기한을 줘서 뭐 1년 내에 뭐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하는 것까지는 반대를 안 하는데,
기존 거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룸은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시가 좀 전통적으로 9월에 안 좋은 계절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9월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참 고민스러운 게요. 제가 5월 달에 항상 통상적으로 셀인메이라고 해서 5월이면 팔아야 된다. 5월 전에 주식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저는 거꾸로 이번 5월 달에는 주식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맞췄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건이 이건 사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8월 말 9월 초 들어와서 오늘은 또 증시가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래저래 고민을 해봐도 적극적으로 막 사고 싶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아직은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S&P 500이 1928년 이후로 보면은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은 9월이 제일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근데 왜 저럴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저럴까? 이렇게 보니까 또 5월 달도 통상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마이너스 보합이니까 약했네요. 왜 저럴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9월 달이 납세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환수가 돼요. 첫 번째. 그리고 회기 기준이 우리는 1월에서 12월이잖아요. 1년 회기가. 거기는요. 10월에서 9월까지예요. 9월이 결산이거든요. 그러면 9월 달에 말하자면은 손실 보고 있는 계좌 주식들 같은 거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손절을 또 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정리를 하는. 그러니까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반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채 발행을 생각보다 덜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반기에 발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준의 영레포도 지금 이제 바닥이 났고 그래서 이제 받아주던 어떤 수급의 주체가 좀 애매해지는 구간이 됐는데 물론 지금 이제 그 미국이 LPR 확대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또 수급 주체도 좀 만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채를 또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 역시도 돈을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9월 달은 통상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볼 게 많다. 여기에 더해서 고용이 지금 지난달 쇼크 나왔고 앞에 두 달치가 또 조정되면서 정말 또 쇼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쇼크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변수일 것 같고 저는 안 나와도 금리는 1회는 일단 인하는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왔을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한번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9월달 뿐만 아니라 그럼 주식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자금을 흡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쓰려고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흡수를 해놓으면 재무부 계정에 돈 채우고 딱 채워놓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풀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어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쪽에다가 지원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다시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9월 달은 어찌됐든 간에 포트상으로 봤을 때는 업종을 좀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주식이 좀 빠질 때마다 그 주식을 조금 채워가는 과정 그런 정도로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장 자체는 9월 달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다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좀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섹터에 급락이 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등은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중국이 감산 시작하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었고요. 그 정점은 아마 그 LG엔솔이 테슬라로 추정되는 업체로부터 ESS를 5.9조짜리 수주하면서 막 분위기 핫하게 가다가 갑자기 꺾였죠. 지금 그게 이제 리튬 가격이 갑자기 또 꺾였고 9월달 들어와가지고 조건이 조금 바뀌었어요. 9월까지 일단 계약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을 준다 해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기한은 좀 뒤로 연장이 됐긴 했지만은 그동안에 보조금이 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이제 9월에 끝난다고 했었고 어쨌든 9월 말까지 계약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노이즈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주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V자나 U자가 아니라 L자일 가능성,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과하게 올랐던 측면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과하게 올랐을 때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하게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실적이 그만큼 백업되길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고 ESS 배터리 얘기 나오지만은 그건 당장 올해 숫자로 찍힐 가능성은 없고 내년 뭐 중반 넘어가야지 이제 조금씩 이제 숫자가 붙은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면은 기업들 자체가 재무 리스크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의 증자라든지 뭐 시비를 찍는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그동안에 못 움직였었던 주식들, 바닥에 깔려 있었던 주식들이 반등을 시작했었고 그 반등의 폭이 생각보다 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는 사실 되돌림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좀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의 흐름보다는 그 앞에서 과하게 올랐던 흐름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되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견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름폭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 개선의 속도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시장이 바닥은 찍었다라는 기대감인데 더더군다나 중국이 전기차에 대해서 감산하게 하고 리튬도 생산을 좀 강제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 반등하겠네? 그러면 실적은 더 안 나빠지겠네? 그 와중에 LG엔솔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뭐 그 니켈 관련된 그 재련 공장 뭐 평가 이익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실적 잘 나오지 하니까 분위기가 좀 좋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빠졌던 측면에서 이제 같이 밀린 거고 최근에 다시 조선주라든지 또는 이제 바리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도주 쪽으로 약간 손바뀜이 좀 일어나면서 주가가 좀 이제 심하게 밀린 거는 지금 그 예탁금이 66조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시장 수급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또 이 주식을 판 측면도 좀 있어요. 잠깐 말씀 주셨는데 ESS 시장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ESS 시장의 한국 기업들은 어느 상황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주받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고요. 본격적인 양산 단계는 아니고 그 ESS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NCA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LG엔솔이 지금 이제 LFP로 그 다음에 SK온도 아마도 LFP로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수주 단계라고 보셔야 되고요. 내년에 이제 중국이 ESS형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가 붙거든요. 이제 그 관세가 붙으면 사실상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세가 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은 그 펜타닐 관세 페널티에다가 중국의 그 관세에다가 뭐 이것저것 붙여놓으면 관세가 50%부터도 거기에 한 배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산 ESS형 배터리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한국의 엔솔에다가 손을 내민 것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고민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건 맞아요. 미국이 전력난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 키워가면서 늘어난 건 맞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린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뭐 보조금 중단을 시켜버리고 공사 중단시키고 하잖아요. 풍력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또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ESS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좋아지는 부분은 맞긴 하지만 이게 전기차의 성장 속도를 커버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좀 나와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정 부분 반등은 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바꾸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풀려야 주가가 좀 시원하게 가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이 올라와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현재는 미국에서는 이게 성장 속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하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캐파가 지금 실제로 수요하는 거에 한 3배가 넘어간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공장이 놀거나 아니면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ESS로 좀 전환하는 것들이 좀 많아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그 시장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국산한테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시장에서 우리가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된다. 다음은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둘 다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라인업을 구축한 회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성장의 모멘텀을 장착을 했었는데 그 시장이 굉장히 격하게 꺼져버렸고 정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핍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던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리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 가지고 양극재 쪽이라든지 음극재 쪽으로 투자해놨던 것들이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포스코 그룹은 재무적인 여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고개를 들고 숫자가 좀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2차 전지의 환경 자체가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만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에 무역도 있고요. 철강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철강에서 그래도 연으로 해가지고 꽤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니까. 근데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2차 전지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나름 고심하다 보니까 아마도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제 합작을 해서 니켈 재련 공장 인수해가지고 거길 통해서 좀 수익을 일부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까지 올해 연말까지 현금 흐름 자체는 두 회사 다 재원 조달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현금 흐름 잘 관리하면서 실적 관리하면은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저가형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LMR이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돼 가지고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다변화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따라준다고 하면은 그런 데를 견딜 수 있는 그룹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당시에 조선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선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선주는 이제 실적 업사이클 구간에 들어섰고요.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주도 2028년 거를 지금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이제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해서 이게 무한하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 대한 부담은 솔직히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 나오면서 미국하고 협업이 구체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실 거기서 뭔가가 성과가 나왔을 때 한 단계 본격적으로 더 오를 수 있지. 당장에 추가적으로 막 올라간다고 쫓아 사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마 최근에 보시면 조선주 자체보다도 이제 기자재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는 어차피 조선사들이 여기서 미국 진출한다고 해서 배 껍데기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배다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움직이려면 엔진도 있어야 되고, 그죠? 거기 LNG 캐리어 만들려면은 거기 LNG 탱크도 들어가야 되고 보냉제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갈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추격하기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에 들어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조선주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영국, 노르웨이 군함 거래 이야기가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군함 건조 능력이라든지 납기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함정이 2030년인가 28년인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2030년일 거예요. 아마 그 나왔는데 그 사실 우리나라가 받으면 되게 훨씬 더 빨리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영국에다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EU 영내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거기. 노르웨이가 이전에도 K2 전차도 우리나라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결국 가가지고 독일산을 채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방사청에다가 브리핑까지 했어요. 좋았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일이 그런 짓 안 해, 통상적으로 안 하는데 그 정도로 미안해가지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그런 맥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영내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유로존 방산 산업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도 결국에는 방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로존 내에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것 쪽보다는 이제 그 영내에서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유로존에다가 군함 팔기는 생각처럼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 전쟁 보셔서 아시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함 가지고 막 전쟁 심하게 하고 이런 건 별로 기사된 거 못 봤잖아요. 물론 군함 그 파괴되고 한 건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막 이렇게 부딪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대륙 전쟁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함에 대한 부분까지 확산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한 단면 유로존에서 영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슈로 마스가를 대비한 HD 한국조선해양이 합병을 해서 52주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두 회사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현대중공업은 대형
이제 선박 위주로 만드는 회사고 중소형 선박 만드는 회사고 그 두 개 합쳐놔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둘을 쪼개가지고 운영을 해왔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고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려웠었기 때문에 좀 특화시켜가지고 하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조선이 좋아진 건 불과 몇 년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소위 말해서 작은 배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현대미포가 잘하기는 하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제 세일즈를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탱커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도크 활용 문제에 있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도크가 큰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지원선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주해도 미포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다른 회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미포는 소위 말해가지고 방산 자격증이 없어요. 면허가 없어요. 방산 면허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뭘 수주한다 해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원선단을 수주를 하든 군함을 수주하든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 사이즈별로 도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도크는 방산으로 돌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중소형 선박 관련된 거는 저 베트남 쪽에 있는 쪽으로 돌려가지고 생산을 하게 하면은 더 효율도 좀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도크 쪽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 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커버가 가능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좀 분명하다. 아마 방산 매출이 24년인가가 1조인데 35년에 10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선주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9월에 아까 말씀 주신 사야 되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주가를 보면서 고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현재까지는 조선주 포트를 줄이질 않았어요. 9월장 좀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안 줄였던 건 아직까지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제가 보는 시선에서 봤을 땐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거든요.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총 필요로 하는 배 척수로 따지면 한 480척 정도가 될 거라는데 물론 뭐 그게 오버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가 열심히 LNG 팔고 있잖아요. LNG를 팔아먹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 실어나를 배도 없잖아요. 지금 다 배가 필요한 거고 그죠? 그다음에 그 지원선단 같은 경우도 다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물 수량이 180척 이상이 되고 군함도 지금 그대로 가게 되면은 지네들 지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우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군함 시장 같은 경우는요. 밸류가 일반 상선 시장보다 높게 쳐져요. 꾸준하고 안정적이다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오스타리 아마 PER이 36배인가 되고요. 미쓰비시가 PER이 39배?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종 PER을 보면 뭐 물론 내년 PER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회사들하고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은 비싼 건 또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기대감이잖아요. 그게. 그랬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는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시장이 좀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없는 사람들은 좀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아무리 봐도 저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나마 조선주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종목을 찾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실 것 같으면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원전 주식 한참 올라 있는데 왜 자꾸 원전거리냐고. 그 부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그럼 들어올라 있는 걸 사면 될 거 아니냐. 좋아지는 거 찾아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밸류는요. 2007년도 이때 밸류보다 더 높아요. 지금 구간부터는 좋게 보는 사람들은 계속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꼭대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좋게 보는 거는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일단 교체 주기가 도래했는데도 선박 교체 주기라는 건 수령이 20년 넘어간 것들 구형을 갖다가 신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이유가 탄소 배출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근데 엠팩 83이 9월 말 10월 초에 아마 이제 확정이 되면 27년부터 톤당 아마 380달러인가 벌금이 붙어요. 그 CO2 배출.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유로존 내에서는 주요 항구에서는 CO2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페널티를 매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페널티를 물어가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운항 몇 번 하는 것보다는 배를 하나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놓고 얘기를 하면 그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빠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빨랐어요, 지금. 그래서 그 물량도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에다가 미 함정이 붙었죠. 또 미국 시장이 아까 뭐 어쨌든 토탈리 480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몰라요. 자료를 봤으니까. 근데 그 물량은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조선업의 업황이 옛날처럼 한 3, 4년 반짝 좋았다가 확 꺾이겠느냐는 거죠. 꾸준하게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굴곡이 있어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에서 잘 나와서 서프라이즈, 조정받다가 또 마스가 때문에 서프라이즈 뭐 이랬잖아요, 지금. 사실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간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지 지금 여기서 싼 거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싼 게 어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조선주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조선사를 놓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3개, 기자재도 한 3, 4개 정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다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재 종목 중에서 어떤 기자재들이 좀 앞으로 더 좋아 보일지 그 어떤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다 비싸요. 일단 엔진 필요하잖아요. 배 돌아가려면 엔진이 필요한데 LNG 캐리어 쪽에 들어가는 거나 일반 상선에 들어가는 엔진은 우리나라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엔진은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거기. 그 다음에 LNG를 한다고 그럴 경우에 거기에 LNG를 갖다 실어 나르려면은 그죠? 거기에 보냉제도 들어가야 될 거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자재 쪽도 좋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너무 작은 거보다 시가총액이 좀 되는 것들 중에서 찾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기자재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뭐 여전히 괜찮게들 보고 있으니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너무 작은 걸 안 해요. 네, 빠져나오기 힘들어 가지고. 2부 마지막 질문으로 하반기 주도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주 외에 하반기 주도주로 보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상반기에 가지고 갔었던 게 조선주, 방산주, 바이오주, 원전주, 그다음에 전력기기주, 현대차 그룹주. 메인은 이거였고요. 거기에 뭐 엔터도 좀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제 포트에 고객님들 전체 포트상에 들어가 있는 게 조선주, 원전주, 전력기기,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상반기 대비해서 포트 비중을 전혀 안 줄인 거는 조선주, 현대차 그룹주. 늘린 거는 바이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주하고 전력기기주는 확 줄여서 지금 이제 한 3분의 1 정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섹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섹터 계속 모니터링 할 거고 저는 특히 제가 비중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바이오를 갖다가 최근 한 2, 3주간 계속해서 늘려왔고 하반기에도 저는 좀 할 수 있다면 늘리고 싶어요.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고민은 되긴 하는데 늘리고 싶고 그리고 뭐 주도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여전히 저는 조선주 괜찮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추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 관찰하면 될 것 같고 원전주는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좀 고개 들 것 같아요. 요번에 사실은 분위기 좀 타다가 노예 계약 얘기 나오면서 시장 부러져 버리면서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수급이 좀 깨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원전주 이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계약 이슈가 크게 있었는데요. 해당 이슈의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항상 우리나라 원전, 그러니까 팀코리아가 해외에서 수주하려고 그러면은 꼭 딴지 걸어가지고 발목 잡고 그러면서 로열티를 받아내고 그래서 이제 애를 매겼는데 사실 이번에도 체코 계약할 때 끝까지 발목을 잡고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한수원에서 가가지고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것까지는 다 알려졌었는데 그때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가지고 계약한다. 뭐 50년 뭐 계약 이런 건 몰랐고 사실은 지역을 나눠가지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 체코를 제외하고는 다 웨스팅이 가져가고 영업 바운더리를 우리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눴다라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 방미하기 전후에 가지고 원전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노예 계약이다. 2천억 이상 로열티를 줘야 되고 뭐 기자재 구입하려면 그 구입 비용까지 하면 뭐 조 단위를 줘야 되고 그 계약이 50년 계약에 지역도 보니까 알짜는 다 저쪽에 주고 우리는 뭐 이랬다라는 이제 기사화가 되고 막 자극이 되니까 주가 막 박살났었잖아요. 저도 되게 기분 되게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그때.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틀째인가 주가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시간 외에서 저녁 때 51,100원인가까지 빠졌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리고 뭐 현대건설 뭐 이런 회사들도 막 주가 급락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직전에 멀쩡할 때 6만 7천 원 막 이러고 있다가 빠진 거니까 순식간에 박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걔들만 빠진 게 아니라 뭐 한전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작살이 났으니까 뭔데 하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좀 그랬는데 때마침 이 원전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 조건을 좀 정리해 놓은 채널이 있어서 거기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TMB 폴리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걸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계약 조건에서 문제가 됐던 첫 번째는 웨스팅하우스하고 50년 장기 계약. 저도 이건 왜 50년 장기 계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 특허 관련해서도 특허 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안 긴데 뭘 이렇게 50년까지? 왜 그랬지? 라는 좀 의문은 드는데 두 번째 이제 원전 한 기당 2,400억 규모의 기술 사용료 이거 로얄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한 기당 금액이 뭐 수조 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거에다 더해 가지고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9천억에서 1조 원 수준의 물품 용역 계약을 했다 하니까 이걸 퉁쳐버리니까 그 수주 한 번 할 때마다 1조 원 이상의 돈이 나가잖아. 그럼 뭐 돈이 남아?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됐었던 거죠. 근데 요 뒤에 거는 사실은 뭐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자재는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앞에 포커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한수원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수출을 하기 전에 항상 오케이, 우리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면은 가능하고 야 이건 좀 곤란한데 하면은 또 로얄티에 걸리고 뭐 이런 구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한수원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기자재 업체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그 SMR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이제 그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SMR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들 가지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쌈박질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들은 그런 회사들 전체를 다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한수원을 비롯한 그쪽하고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합의문에 따라서 한수원은 북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뭐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뭐 이 정도로 제한한다. 거기다 이제 중동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이 논리로 하면은 사실은 좀 돈 좀 있고 개발이 가능한 데는 쉽지 않겠네? 이게 모야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은요. 북미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 지배회사는 캐나다 사모펀드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미는 뭐 사실 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경쟁 상대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프랑스라고. 유럽연합 내에서는 프랑스의 입김이 강해요. 체코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계속 딴지 걸고 했었잖아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장 열어준다고 해도 물론 우리가 열어주면 가가지고 이번에 폴란드에서도 또 접촉이 왔던 것처럼 동구권에서는 좀 가능성도 있고 한데 생각처럼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 영국, 일본은 뭐 우리나라한테 할 리가 없고 우크라이나 시장 뭐 이런 거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요거를 갖다 너무 또 이제 과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한수원을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건설사 주로 이제 지금 원전을 지어봤던 건설사가 현대건설, 그 다음에 삼성물산, DLENC인데 건설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없죠. 기자재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WC 그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그 관계에서 계약만 제대로 되면은 그쪽하고 협업이 가능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좀 많이 알려졌으니까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머리는 갖고 있는데 팔다리가 없다니까 해본 경험이 없다, 만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밸류체인 안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미국이 프랑스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랑 가깝다 하더라도 프랑스 자체가 원전을 하는데 프랑스의 원전 밸류체인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원전 밸류체인의 상당 부분의 기자재 쪽이 다 독일 업체들인데
독일이 원전을 완전히 탈원전을 해버리면서 이 업체들이 다 망가지거나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기라든지 그러니까 수주를 해가지고 건설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보다 최소 2배 이상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납기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WEC 입장에서는 원전을 지어야 돼 그러면 지어봤고 최근까지 원전을 돌려본 경험이 있는 회사를 찾잖아요. 그럼 어디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건설사라든지 기자재 업체들은 사실 이거하고 무관하게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발표하면서 그냥 기자재 업체들 다 작살이 났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에 주가 올라갈 때 보면은 BHI라는 회사는 신고가 났어요.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해석을 달리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다시 재협상을 하네, 뭐 또 합작기업, 뭐 조인트 벤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원전 산업을 갖다가 뭐 키워보네, 이제 뭐 미국 쪽 진출하는 거 이런 거 얘기들 나오니까 그런 거에서 잘 풀리면은 다시 한번 기회는 주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아쉬운 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 두 군데예요. 그게 조선이고요. 또 하나는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는 그 비즈니스를 갖다가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모든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기대는 아직은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임기가 지금 막판에 몰려가지고 뭐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바이든 정책 다 없애버린 것처럼 뭐 다 정리해버리고 막 이런다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트럼프 임기 1년 차예요. 이제 겨우 몇 달 안 지나갔잖아요. 지겨워 죽겠는데도 지금 한 8개월 됐나? 이제 뭐 7, 8개월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 정책이 갑자기 바뀔 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원전 관련해 가지고 SMR이 부각이 되는 게 데이터 센터 때문이잖아요. 안정적으로 전력을 하려다 보니까 그린에너지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원전에 특히 SMR에 관심을 갖고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도 결국은 지어본 놈, 그 기기 만들어본 놈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WEC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당연히 우리 기업들은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악재임에도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좀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수급이 아까 좀 깨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오클러하고 뉴스케일 파워도 고점에서 꽤 많이 빠졌어요.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던 거고 지금 그 미국에서도 SMR 관련해서 설계 승인 난 거는 뉴스케일 파워 2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설계 승인이 난 거지 착공 승인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 승인 나고 나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발주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원전은 스타트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기대감 때문에 좀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이다가 이 노이즈 생겨가지고 박살이 나면서 제가 어쨌든 상반기에 많이 올랐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걸 수급을 보니까 작년에 4,800만 주를 외국인이 샀는데 올해 현재 1월부터 지금까지 한 500만 주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최근 2달 동안 8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수급이 갑자기 깨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는 원전이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움직이려면 이 수급이 조금 다시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들 너무 또 원전만 목매가지고 쳐다보게 되면 또 생각처럼 안 가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은 좀 발주 내지는 본격적으로 뭔가가 좀 나오기 시작해야지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눈에 보이는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불가리아 원전 수주권, 그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수주가 되게 되면 현대건설이 참여가 될 거예요. 거기는 이제 같이 컨소시엄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SMR 관련해서 뭐 혹시라도 수주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우리 커버리지 안에 있는 아까 동남아도 언급됐지만 동남아에서도 사실 보면 지금 원전 진출을 선언한 데가 베트남, 필리핀은 얼마 전에 봤을 때 DLNC 관련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지금 원전 건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조금 분위기 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당장에는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폴란드에서 한국 정부의 원전 입찰 의향서를 발송해서 좀 이슈가 됐는데 이것도 좀 하나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호재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입장은 좀 애매하죠. 앞서도 제가 그 유로존 관련한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체코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웨스팅하우스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폴란드는 한국을 끼고 싶죠. 왜? 웨스팅하우스로 가게 되면 비쌀 거 아니에요.
한국을 끼고 싶으니까 한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 거고, 또 한국이라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이 어쨌든 단가 면에서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애들도 가격을 이만큼 불렀던 걸 아무래도 좀 낮추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을 채택을 안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르는 거죠. 사실은 뭐 한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런저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이용당하는 느낌도 있지만 또 좋게 보면은 폴란드가 한국이 아쉬울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같이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전 밸류 체인에 있는 여러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업체들 너무 작은 회사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열외수 보일러를 만들고 있는 BH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이미 신고가가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기 만드는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없어요. 왜 몇 개가 없냐면 다 망했어요. 원전을 다 퇴출시키는 분위기였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수주가 안 들어오니까 못 견딘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도 몇 년 전만 해도 맨날 돈 없어가지고 증자하고 힘들었었어요, 되게. 근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막 수주 얘기 나오고 하는 게 LNG 쪽 자꾸 확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LNG. 가스터빈 뭐 이런 쪽으로. 거기도 쇼티지 나가지고 지금 주문 받으면은 뭐 납품하는 기간이 2030년 전에는 불가능하고 막 이런 구조니까 지금. 가스터빈 쪽하고 이 원전 주기기 쪽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다 힘들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만들고 납품하고 최근까지 운영한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글로벌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섹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운영을 하는 쪽 있잖아요. 한전 계열사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경쟁력은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한수원하고 많이 엮여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섹터로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섹터인데, 건설. 근데 지금 사실은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건설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어본 건설사가 몇 개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가치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원전 ETF에 들어가 있는 3개 회사 중에 2개가 우리나라 건설사예요.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그러니까 사실은 원전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전 ETF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원전 주식이 각광을 받을 때는 또 흐름을 탈 거 아니에요. 뭐 작은 중소형사 사가지고 대박을 내는 거는 개인 능력이고, 그건 사실은 전체 원전 시장에 성장하고 궤를 같이 할지 여부도 사실 좀 의문인 점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각자 보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좀 규모가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원전주를 투자할 때 이거는 꼭 유의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 기대감인 거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00기 이상의 SMR을 포함한 원전을 짓겠다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 유럽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롤스로이스가 하나 이제 수주했고, 영국에서도 시작이 됐지만은 프랑스야 원래 원전에서 지금 전력 생산 비중이 70%가 넘는, 거기는 뭐 원전으로 완전히 오리엔티드 돼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원전 진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스페인, 그리고 노르웨이, 뭐 북유럽 쪽, 스웨덴 이런 쪽도 다 원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루마니아, 뭐 폴란드, 우리 뭐 체코, 아까 얘기했던 불가리아, 그죠? 동남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그렇고, 다 지금 원전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전력이 다 기본적으로 부족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력 생산량이 원전을 통해서 8.8기가와트를 생산을 하는데 2040년까지 100기가와트를 만들겠다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원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 또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포텐셜은 분명하다. 근데 이제 원전의 맹점은 뭐냐면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한번 나버리면 갑자기 이게 또 확 바뀔 수가 있죠.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SMR이 강점이 사고가 났을 때 피폭 지역 환경이 보통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주변 30km인데 SMR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좀 모듈형으로 제작하니까 빨리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정성도 좀 높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구현된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현되는 거는 아마도 발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빠르면 연말이고 늦어도 26년 초부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 원전
이쪽에서 다시 한번 붐이 일른다 하면은 SMR과 관련해 가지고 뭐 수주가 생기든가 대형 원전 쪽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생기든가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어서 금리나 수혜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월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금리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약바이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포트에서 지금 늘리고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은 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살짝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땐 더 오를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를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신약 개발을 전임상부터 3상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특히 글로벌 임상을 할 경우. 국내 임상이야 크게 돈 안 들지만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중간에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고 그거를 빅파마들이 직접 임상을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플랫폼 기업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품의 제형, 그 형태를 바꾸는 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나 아니면 경구형 먹는 걸로 바꾼다든지 매일같이 맞아야 되는 걸 갖다가 주사 제형을 갖다 일주일 또는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효를 좀 길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뇌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쪽은 이 뇌벽을 뚫고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BBB 셔틀이라고 해서 이제 뇌벽을 투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ADC라고 해서 표적항암 쪽으로 해가지고 그 뭐 링커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ADC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로 만약에 인식이 될 경우는 한번 충격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한 번에 안 끝나요. 계속됩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강하게 보는 데는 연말까지 3번 할 거라고 보는 데도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야 금리 인하 드디어 하는구나 하면서 환호를 하는 것보다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주식이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연준이나 이런 쪽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럴 때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그게 어떤 충격을 오는 어떤 그런 그림보다는 한번 단기 충격은 와도 여기에서 다시 다져지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다시 좀 회복이 되는 유동성 역시 좀 풀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근데 바이오는 한 가지 변수는 또 있는 게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을 만약에 10억으로 줄인다. 이건 영향받을 수 있어요. 대주주 요건이 50억으로 지금 바뀌고 나서 좀 지나왔잖아요. 이 지나오는 기간 동안에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 근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차익도 엄청나게 본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낮아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세금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생길 수는 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는 그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낮춰지는 게 생각보다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넥스트 조방원은 어디가 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저는 바이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2년 동안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플랫폼 기업의 어떤 가치들이 눈에 보이게 부여가 되는 회사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회사는 이제 9월 달에 SC 제형으로 키트루다 그 최종 결과 나오거든요. FDA 승인 여부. 그런 것들 돼버리게 될 경우는 이제 진짜로 매출이 본격화되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가 연 매출이 200억 달러가 넘죠. 근데 이제 그거 최대 40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그게 이제 SC 제형으로 전환됐을 때 뭐 몇 프로 전환에 따라서 이제 로얄티가 얼마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은 굉장히 회사가 달라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밸류 평가를 굉장히 많이 올라서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의 어떤 가치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관심을 덜 뒀던 투자자들이 이 투자자라 하면 주식 투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 또는 이제 소위서 펀딩해 주는 쪽들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 쪽이 붐업이 되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었었어요. 물론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주주 요건의 이슈 노이즈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를 어쨌든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조심스럽지만은 당이 9월이 아니라 어느 시점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제 미국에서 다시 유동성을 푸는 시점,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세금 걷고 뭐 국채 발행 한돈 다시 풀어나가는 시점이겠죠. 그 시점이 도래한다 그러면은 반도체도 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이사님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제 포트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하고 현대차그룹은 그대로 포지션 가져오고 있고 바이오는 늘렸고 원전은 기존 포트의 3분의 1로 줄였고 전력기기도 3분의 1로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섹터는 요 5개 섹터 그대로 하고 있고 방산 섹터 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추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에이펙 뭐 전후해서부터는 엔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서 물어보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저도 지금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 현금 비중이 계속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현금이 제일 많아요.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머리 아파요. 현금이 너무 많은 것도 머리 아프거든요.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많은데 이 현금을 어쨌든 저는 지금 9월 달에 장이 완전히 부러진다는 느낌만 아니면 좀 쌀 때 주식을 조금 채워나갈 생각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저 지금 몇 프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는 얘기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장이 아주 강세장이 아닌 이상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 최소 15에서 20%는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9월은 전통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자금이 좀 환수되는 시기라는 점. 그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금이 환수가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다 뭐 잘라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시 풀어낸다는 거죠. 근데 풀어내는 시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또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산타랠리 얘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돈 풀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금을 흡수할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유동성이 좀 경색이 오거나 좀 말라가니까 조금 위축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장에서 갖고 있는 게 100% 주식이다 그러면 사실은 돌아설 때 어떤 놈이 회복이 빠르거나 아니면 상승이 좀 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그 시점에서 돌아서는 시점에서 포트를 교체하는 전략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현금 비중을 뭘로 채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종목만 유심히 보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섹터별로 계속해가지고 그날 뉴스들을 정리를 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오늘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뉴스가 굉장히 많았고 어디가 많았었고 어디가 적고 하는 게 누적이 돼 보면은 통상적으로 비중이 어디가 많아지는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쪽을 늘려야겠다 판단이 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주식을 늘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바이오를 최근 2, 3주간 계속 늘려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는 지금 사실 다 줄여놓은 상태인데도 바이오를 늘려왔었던 건 그런 맥락이고 앞으로도 지금 9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대응하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또 전통적으로 사실 추석 전에 별로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월 초가 아마 또 추석이잖아요.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또 저쪽 간다고 쫓아가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업황의 어떤 흐름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내가 뭘 채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놓으시면서 그걸 조금 길게 보시면서 포트를 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